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 강의 이번 첫 시간이죠.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책 1타 전산회계 2급 우리 책 30페이지 펴보시면 앞쪽에는 시험 개요나 시험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으니까요. 시간이 남을 때 혹시나 공부하다가 조금 피곤하다 그럴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보실 필요는 없고요. 공부하다가 잠시 짬날 때 그럴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30페이지 펴보시면 1번 재무회계 개요가 나옵니다. 개요가 나오는데 앞으로 한 페이지만 살짝 넘겨보시면 로마자 1번이 나오죠.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 나오죠. 여기는 페이지 수가 안 적혀있기 때문에 32페이지 먼저 펼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 기본 개념 나오고요. 거기에 목차 보시면 1번 재무회계 개요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두 번째 재무제표, 세 번째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재무회계 기본 개념에서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론 시험 15문제 중에 6문제 출제되니까 꽤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가 없는데 사실 처음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제가 강의를 잘해드리니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좋죠? 하여튼 잘 선택하셨습니다. 1타 전산회계 2급 일단 처음 보실 때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러니까 2회독 할 때 회계나 세무는 무조건 2회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바로 가서 시험 쳐야지 그런 생각은 금물이고 제 강의를 듣고 복습하시고 끝까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부분은 상당히 쉬워졌을 겁니다. 왜? 이게 기본 개념이긴 한데 처음 볼 때 이해되고 한번 끝까지 보고 돌아와서 다시 이해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처음 볼 때 이해 안 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 적성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무회계 개요가 나오네요. 재무회계 개요 처음 나오는 게 역시 처음 공부하는 그 파트니까 회계의 개념이 나옵니다. 회계의 정의 당연하죠. 우리는 회계를 지금 공부하려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회계가 뭔지 정의부터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죠. 회계의 개념, 기본 개념 회계의 정의와 목적이 나오고요. 회계의 정의 나옵니다. 처음 보는 굉장히 진지하고도 복잡해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하는 사람인데 어떤 정보? 회계정보. 당연하죠. 회계의 정의니까 회계정보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합리적이어야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정보, 회계니까요. 회계니까 경제적 정보가 맞고요. 이거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회계의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회계의 정의는 여기서는 별표를 하나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제가 별표를 쳐드리진 않았는데 왜? 시험에 잘 나오긴 합니다만은 암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야. 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왜 안 외우지 말라고 그러냐? 답으로 틀린 보기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보기로 나온다면 웬만하면 외우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텐데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지선대한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옳게만 서술이 되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말은 조금만 보시면 누구나 다 기억을 하십니다. 왜? 회계의 정의니까 회계정보 이용자죠.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것도 합리적이란 말에서 당연히 기억을 하시는데 그래도 키워드니까 한번 동그라미 쳐두시고 예의상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정보, 회계니까 경제적 정보고 뭔가 하는 과정이다. 식별, 측정, 전달 막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과정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너무 열심히 해야지 이걸 내가 씹어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회계의 목적 보시면 정의랑 거의 똑같습니다. 따로 외우실 필요도 없고 역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자, 당연히 회계정보 이용자겠죠. 그럼 너무 당연한 거니까 회계자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회계 목적,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 똑같은 말이 나오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거의 비슷하죠. 회계의 정의가 좀 길고 뭐 식별, 측정, 전달 이런 말도 들어가 있고, 회계의 목적은 뭐 정보 이용자가 경제 의사결정을 결정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거의 의미가 똑같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따로 적지 않고 한 표에다가 두 개를 같이 넣어 놓은 이유가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다라는 거를 뭐 보시라고 일부러 한 표에다가 이렇게 두 줄로 넣어 놨어요. 다시 한번, 회계의 정의는 어떤 정보 이용자? 회계 정보 이용자. 어떤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어떤 정보를? 경제적 정보를 뭐 하는 과정이다.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회계의 목적은 거의 똑같다. 정보 이용자가 어떤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수업 끝나고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 안 하시면 그대로 잊어버리는 게 회계예요. 회계 뭐 다른 영어나 국어나 국사나 이런 것처럼 그 복습 안 해도 조금은 남아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금물입니다. 회계는 무조건 복습 안 하시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아, 이해되겠다, 쉽네, 내일 되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중간 그 30페이지 중간쯤에 재무보고의 목적이 또 따로 나옵니다. 아까 우리는 회계의 목적을 봤죠. 회계의 목적 잠깐 기억해 보시면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재무보고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회계의 목적은 굉장히 크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회계라는 굉장히 큰 개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재무보고는 회계의 목적보다는 조금 좁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회계의 목적이나 재무보고의 목적이나 거의 똑같다. 왜? 보시면 압니다. 4개나 돼 있는데요. 한번 첫 번째 보시면 투자자 및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 같죠? 유용한 정보 제공. 회계의 목적 잠깐 보시면 역시 하는데 끝에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에요. 똑같습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 투자자 및 채권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 보다. 당연합니다. 투자자,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 채권자, 회사에 돈 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투자하거나 돈 빌려줄 때 내가 돈 빌려준 돈 원금이자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다.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또 유용한 정보 제공.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미래에 이 회사에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당연히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만 좀 다른 걸 쓴 걸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재무상태,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또 유용한 정보 제공. 자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그 의미가 거의 똑같습니다. 재무상태, 현금 흐름, 자본 변동. 투자자나 채권자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어느 회사의 주식을 좀 사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앞으로 발전할지 안 할지, 그 회사에 현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당연히 관심이 있죠.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투자, 채권자 의사결정.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재무상태,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이런 거, 유용한 정보. 다 비슷한 말을 이렇게 다르게 이제 써놓은 걸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번째,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 또 유용한 정보 제공이란 말은 맞는데 똑같은데 이게 좀 다르죠.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이 회사를 맡아서 경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말로 수탁을 받았다. 주주는 경영자에게 위탁한다.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탁받은 거죠. 수탁받았다. 그래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가 경영자에게 회사를 맡기는 거예요. 잘 경영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주들도 배당 많이 받고 주가도 오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익이니까 열심히 회사를 경영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개념상 그렇습니다. 현실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개념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주식의 주인, 주주, 회사 주인입니다. 경영자한테 회사를 경영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수탁 책임 평가입니다. 경영자가 사장 자리에 앉혀놨더니 일도 잘 못하고 잘라야 되겠다.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투자자, 채권자 의사결정, 미래현금 흐름 예측,
재무 상태 연금은 자본 변동 등에 대한 뭐 정보, 이런 정보를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를 위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재무 보고의 목적이다. 회계의 목적은 포괄적으로 큰 개념으로 한 줄이었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회계의 목적이었고요. 재무 보고의 목적은 이 네 가지다. 한번 역시 암기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암기하면 바로 잊어버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읽고 비슷한 말이네. 당연하네. 네 번째만 이제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 이것만 기억하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정보 이용자는 어떤 사람인가?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회계정보 이용자는 어떤 사람인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다. 뭐 일반 대중들과 합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 예를 들면 경영자 당연히 사장님, 회장님, 경영자 당연히 뭐 관심 있겠죠. 회계정보 이용해야 됩니다. 직원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회사 망하진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회계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 회사에 투자하는데 경영정보, 회계정보 당연히 궁금하겠죠. 잠재적 투자자, 이건 네모 쳐야 됩니다. 잠재적 투자자. 책에도 네모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잠재적 투자자.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아직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미래에 투자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식 같은 데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저도 잠재적 투자자입니다. 왜? 10년 뒤에는 내가 마음이 변해서 투자할지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잠재적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3살짜리 꼬마 이런 사람들도 잠재적 투자자입니다. 미래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회사에 투자할지도 모르죠.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재적 투자까지 회계정보 이용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 틀린 보기로 많이 나와서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잠재적 투자자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틀렸죠. 들어간다 하는 거죠. 주주채권자를 합해서 뭐 투자자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회사에 주식을 살지 또는 돈을 빌려줄지 이런 사람들은 회계정보가 궁금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대금이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세금 받아내야죠.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 많이 내고, 이익이 적게 나면 세금 적게 내고, 이익이 안 나면 세금 안 내고, 뭐 그런 거 정부도 당연히 관심 있습니다. 주민, 당연하죠. 시골에 가면 큰 회사가 시골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시골 주민들은 저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당연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 도시를 할지라도 우리 서울특별시인데 큰 회사가 하나 있다. 저 회사가 어떤 회사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일반 대중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계정보 이용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 아래쪽에는 큰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만 제가 말로 말씀드리는 설명 그대로고요. 그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잠재적 투자자의 동그라미 쳐두시고, 잠재적 투자자도 회계정보 이용자다. 그리고 아래쪽에 일반 대중의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그리고 약간 아주 가끔 실수하시는 게 정부를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부도 회계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거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죠. 세금 받아야 되니까. 이거 세 개만 동그라미 쳐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계정보 이용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 용어 정리해가지고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원가관리회계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원가관리회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보겠습니다. 문장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보실 필요 없고 표만 보시면 됩니다. 표 보시면 재무회계가 있고 원가관리회계가 있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다른 말로 원가회계라고도 하고 또는 관리회계라고도 합니다. 합해서 원가관리회계라고도 하는데요.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좀 교수님들,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구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원가회계, 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기억연틱을 열면 이겁니다. 이거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구분하는 기준,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키워드는 이겁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다. 원가 관리에는 내부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차이 때문에 아래쪽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재무회계는 외부, 원가에게는 내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재무회계는 외부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주주, 채권자, 정부 등을 위해서 하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주주가 왜 외부인인가요? 내부인 아닌가요? 외부인입니다. 왜? 주주는, 주주 채권자 마찬가지로 주주 채권자는 회사를 위해 뭔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사 내부에서는 회사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기가 힘들겠죠. 외부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인 회장님도 있고 주주인 사원들도 있고 주주인 사장님도 있긴 하지만 주주와 사장님, 회장님 이런 개념들을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면 주주는 회사의 외부인입니다. 회사의 외부에서 바깥에서 회사를 보기에 저 회사가 괜찮네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외부에서 회사를 바라보면서 이 회사가 괜찮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채권자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외부자죠. 정부는 외부에서 회사를 보고 저 회사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따진다면 그런 사람이니까 주 채권자 정부 다 외부인 맞습니다. 내부인은 그럼 누구냐? 대표적으로 사장님입니다. 경영자.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는 경영자 마음대로입니다. 경영자를 위한 회계니까요. 경영자 마음대로입니다.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장님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게 원가 관리회계예요. 근데 재무회계는 주주, 채권자, 정부 등 뭐 여러 외부인들을 위한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무제표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재무제표는 외부 보고용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제표를 만든다. 왜? 외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외부자, 주주, 채권자, 정부 등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어떤 규칙을 지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규칙?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규칙을 지켜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는 역시 연결이 되는 거고 굳이 뭐 연결해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기업회계 기준을 보고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상당히 편하십니다.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있고 뭐 국제회계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뭐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이 회계 기준을 출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재무회계에서는 외부 보고용이다. 외부 보고용이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5가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은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왜? 외부 사람들 여러 불특정 다수 외부 사람들이 보고 공통적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려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가관리회계에서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내부자, 경영자 등 내부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부 보고용으로 어떤 뭐 서식들을 만들면 되는데요.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서 내부 보고용을 만들면 되는데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사장님 마음대로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 그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새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럼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항상 바뀔 수도 있고 사장님이 달라질 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자유롭게 말은 사장님 마음대로다. 그런 말이죠. 내부적인 기준을 따르면 되는 거고요. 외부인한테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안 보여줘도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장님이 정하는 그런 기준을 따르면 되고 그러다 보니 사장님, 기업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뭘 할지 앞으로의 비전을 더 중요시합니다. 앞으로 뭐 이런 일을 할 계획이다라는 걸 뭐 사람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뭐 투자자들한테 막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투자를 들여야 되고 하니까 이분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과거는 정리해버리고 미래를 계획한다. 이게 미래와 관련된 게 원가관리회계다. 그런데 재무회계는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 이때까지 해온 걸 보고 판단하자. 과거 사건을 정리, 측정, 보고하는 게 주안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인지 내부인지 여기서 큰 차이들이 발생합니다. 한번 다시 보죠. 재무회계 외부, 원가관리회계 내부. 재무회계는 누구를 위해서? 외부자. 그래서 주주, 채권자, 정부 등
원가 관리에게는 내부자, 대표적으로 경영자, 사장님, 경영자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재무회계, 기업회계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재무회계. 어떤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원가 관리에게. 미래를 주안점으로 둔다. 원가 관리에게. 과거다. 그러면 재무회계.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재무인지 원가인지 재무 원가 이것만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든지 아니면 혼자 방에서 있다 그렇다면 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해보시면 학습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말로 하면 좀 안 좋으니까 머릿속으로 내적 대답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를 말하면 재무인지 원가인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재무죠. 재무제표니까 재무죠. 재무제표, 재무 맞네. 재무제표, 재무.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 지켜야 된다. 재무. 외부인, 재무. 내부, 원가. 정해진 형식이 없다. 원가. 과거 중심, 재무. 미래 중심, 원가. 구분 되시나요? 그것만 아시면 거의 다 구분이 되신 겁니다. 수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 별표도 하나 져 있죠.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넘겼는데 일부러 화면을 넘겼습니다. 보지 말고 대답해 보시라고. 책에 나와 있지만 31페이지 위에 나와 있지만 화면을 보시고 저를 보고 싫다고요? 죄송합니다. 잘생겨지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재무와 원가를 구분하기 위한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또 어떤 단어를 말하면 재무인지 원가인지 머릿속으로 내적 대답 또는 입으로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보고용이다. 재무. 내부 보고용. 원가. 미래 중심. 원가. 과거 중심. 재무. 사장님 마음대로다. 원가. 재무제표 만들어야 된다. 재무. 기업회계 기준 지켜야 된다. 재무. 정보가 관심이 많다. 재무죠. 대답 다 하셨나요? 오케이. 간단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 아래쪽인데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는 5가지가 다 별표가 3개나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별표가 3개나 되나?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5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연금흐름표, 주석. 이 5가지는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시간이라 이거를 암기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암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 암기하란 말이 아니고 결국 시험 치기 전까지는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뒤에 또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그러니까 오늘 복습하실 때 복습할 게 많진 않아요. 복습할 때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개씩. 이 5개가 재무제표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일정 시점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2개 많이 헷갈립니다. 2개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는 쉬워요.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거니까. 재무상태. 근데 재무상태라는 말을 주지 않고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재무상태라고 주면 너무 쉬우니까 누구나 맞추니까 그냥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다.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일정 시점 재무상태라고 할 때도 있고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역시 경영성과는 수익 비용에 대한 정보를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성과 그러면 수익 비용 연결시키셔야 되고 또 보다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개의 키워드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한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2개의 키워드 반드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를 표시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X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입니다.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가 아니라 일정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다. 틀렸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입니다. 2개 크로스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비용. 오케이. 연결되시죠? 오케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본변동표 쉽습니다. 자본 구성 항목이 변하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되세요. 자본 변동표니까 자본이 변하는 거겠죠. 자본이 변동한다. 자본이 변화한다. 자본 변동표다. 너무 쉽죠? 현금 흐름표 쉽습니다. 무슨 활동 있는데 뒤에 키워드입니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표시한다. 당연합니다. 현금 흐름표니까 현금이 흘러가는 걸 나타내는 표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표시한다. 너무 쉽습니다. 주석은 이제 표는 아니에요. 표는 아닌데 재무제표 5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각 재무제표의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5가지, 재무제표에 5가지의 주석이 들어간 이유가 위에 4가지 표, 4가지 표를 보면 표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주석이에요. 그래서 주석도 재무제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5가지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표로만 따진다면 위에 4개인데 재무제표는 5가지 주석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재무제표 5가지는 뭐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 있다. 재무상태표는 뭐냐?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자산은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 비용. 오케이. 기억되시죠? 자본변동표는 자본이 변동하는 걸 나타낸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유입 유출. 주석은 추가적인 정보, 설명. 그것만 아시면 되시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2가지를 개념을 섞어 놓으면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셨나요? 화면을 보고 싶다고요? 잠깐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5가지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2번째, 손익계산서. 3번째, 자본변동표. 4번째, 현금흐름표. 5번째, 주석.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31페이지 아래쪽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나옵니다. 현금주의, 발생주의. 우리는 이때까지 현금주의로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이익이네, 돈이 나가면 손해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회계를 하니까 발생주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시 별표 3개짜리인데 개념의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앞으로 또 발생주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또 공부하는데 좀 편리합니다. 발생주의, 현금의 유입 유출과 무관하게 거래나 사건에 발생한 기간에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아직 돈이 들어오진 않았죠. 하지만 외상으로 팔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해요. 이미 수익 인식해요.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외상으로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외상으로 샀을 때도 외상으로 사면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 갚아야 될 의무를 인식하는 겁니다. 발생주의예요. 발생했을 때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한다. 이게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는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발생주의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메뉴에 분계 나옵니다. 분계 그리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분계, 표의 둘째 줄 분계,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는 좀 더 넓은 의미인데 그냥 일상적으로는 공부할 때는 회계 처리와 분계를 거의 동일하게 동의어처럼 사용하니까요. 비슷한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계만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분계는 거래가 일단 생기면 거래, 100원을 주고 연필을 샀다. 거래했죠. 100원과 연필을 바꾼 거니까 거래죠. 거래가 생기면 이거를 장부에 적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장부에 적는 것을 분계라고 한다. 장부에 적는 걸 분계라고, 분계장에 분계를 해요. 그걸 분계라고 하니까 분계는 거래가 생기면 장부에 적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때까지 단식 부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부기라는 말은 장부에 기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가 장부고요. 기가 기록, 장부에 기록한다. 단식 부기는 간단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단자가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전 출납장이 단식 부기 형태예요. 또는 가계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가계부 하나 적어 두시고요. 또는 용돈기 입장, 용돈기 입장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책에다가 적어 두세요. 가계부, 용돈기 입장 또는 금전 출납장 이런 형태의 그냥 돈이 들어오면 수입, 돈이 나가면
그 비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기록하는 게 이제 가계부, 용돈기 입장, 뭐 금전 출납자 이런 거죠. 이런 게 단식簿기. 우리 이때까지 모르면서 단식簿기를 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복식簿기를 할 겁니다. 장부에 기록하는데 복식 이중입니다. 이중. 복식으로 이중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차변과 대변 이런 말이 나오면 복식簿기입니다. 나누어서 기록하는 형태로 장부를 작성하는 건데, 이중으로 기록하다 보니 복식簿기 동그라미하고 복식簿 동그라미하고 위에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검증 기능. 검증 기능이 있는 게 복식簿기다. 왜? 이중으로 기록하니까. 이중으로 뭐든지 검증하려면 이중으로 하는 게 낫죠. 단식으로 하는 것보다 복식으로, 이중으로 기록해가지고 검증 기능이 있도록 하는 게 복식簿기다 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에서 거의 다 복식簿기를 사용합니다. 아주 작은, 진짜 작은, 그냥 한두 명이서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단식으로 하는 경우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복식簿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제 복식簿기를 열심히 배울 거예요. 넘어갑니다. 회계 단위가 나오죠. 32페이지 중간쯤에 회계 단위. 회계 단위란 재산 상태에 대한 변화, 증감을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회계를 하는 장소적인 범위다. 어떤 말이냐면, 회계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회계는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의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회사가 우리 회사도 있고 남의 회사도 있는데, 우리 회사 하나를 중심으로 하고, 또는 회사 중에도 큰 회사들은 자회사도 있고 모회사도 있고 여러 관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연결 회계 또는 뭐 결합 회계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사 하나를 단위로 회계를 하는 거죠. 이게 회계의 장소적인 범위. 너무 넓게 가지 말고, 너무 좁게 가지도 말고, 뭐 영업 부서 이렇게 가지도 말고, 그냥 하나의 회사를 기본으로 보자. 장소적인 범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연도 나옵니다. 회계 연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나누는 일정한 기간, 인위적으로 나눴어요. 보통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마다 거의 다른데, 거의 우리나라 기업의 한 80%, 90%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회계 기간, 회계 연도로 보고 있어요. 어떤 회사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회사들은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인 회사도 있습니다. 또는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인 회사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제일 많은 8, 90%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긴 해요. 예외는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회계기간, 그래서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표가 하나 나옵니다. 회계기간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회계기간 대부분은 1월 1일, 10월 30일 또 나오죠. 1년 기준이다. 1년 미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딱 1년으로 맞춰지지 않고 예외적으로 1년 미만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긴 있습니다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 기준인데 1년보다 작을 때도 있고, 그런데 1년을 넘을 때는 없다라는 거죠.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인 경우도 있고, 1년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근데 1년을 넘는 경우는 없다. 변경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전기, 단기 차이가 있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단기는 올해를 말합니다. 올해. 전기는 작년, 차기는 내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공부할 때는 올해, 작년, 내년 이런 말 안 씁니다. 단기, 전기, 차기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책을 볼 때나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단기는 올해네, 전기 작년이네, 차기 그럼 내년이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회계를 배우는 사람이죠. 회계학도입니다. 그래서 회계학도라면 회계적인 용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단기, 전기, 차기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초와 기말, 기초는 1월 1일이고요. 기말은 12월 31일을 말합니다. 기초는 첫날, 기말은 마지막 날. 그래서 기초는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 이렇게 지금 이런 용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시험에서 기초가 며칠이냐, 기말이 몇 월 며칠이, 이걸 묻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초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 기초는 그 기간이 시작한 첫날, 기말은 그 기간이 마치는 날.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기초 기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점,
전기의 기말은 단기의 기초와 같다. 전기, 작년 12월 31일은 단기, 올해 1월 1일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의 기초가 1월 1일인데 전기의 12월 31일하고 같다고 보여요. 날짜 자체가 같다는 말이 아니고 전기의 기말에 현금 1억 원이 있다. 그럼 단기 기초에도 현금 1억 원이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의 기말 12월 31일은 차기의 1월 1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올해 말에 1억 원이 있으면 내년 초에도 1억 원이 있겠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기말, 전기 12월 31일은 단기의 기초 1월 1일과 같다고 보고요. 단기의 기말 12월 31일은 차기의 기초 1월 1일과 또 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밑에 33페이지 중간쯤에 계정 과목이란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정 과목이란 개념만 한번 줄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계정 과목이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위를 말하며 계정이라고도 한다. 뒤에는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첫 번째 문장만 줄치고 계정 과목 이런 거구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위구나 라고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실 때는 이건 당연한 이야기네 이렇게 쉬운 걸 줄까지 끄고 넘어갔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실 겁니다.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회계의 정의를 봤죠. 회계의 목적도 봤습니다. 비슷하다. 회계의 정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하는 과정이다. 식별, 책정, 전달하는 과정이었고요. 회계의 목적 비슷했습니다. 재무보고의 목적 4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를 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가 어떤 사람이냐? 거의 모든 사람이다. 투자 채권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됐고 정보도 포함되고 일반 대중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재무액의 원가액의 차이, 외부 재무, 내부 원가, 사장님 중심이다 원가, 재무제표 만들어야 된다 재무,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기업회의 기준 따라야 된다 재무, 미래 중심 원가, 과거 중심 재무. 오케이, 좋습니다. 현금주의, 발생주의가 중요하다. 발생주의는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수익과 비용 인식한다. 외상으로 팔았어도 돈 안 받았어도 외상으로 팔았다는 게 자체가 중요한 게 발생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분괴의 개념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고요. 복식부기, 단식부기. 단식부기는 현금 출납장, 연동기입장, 가계부 같은 거. 복식부기는 이중으로 기입하기 때문에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회계 단위는 장소적인 범위다. 회계를 하는 장소적인 범위. 회계 연도는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른 경우도 있다. 1년보다 짧은 경우도 있지만 1년보다 넘는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회계기간은 전기, 작년, 올해, 단기, 내년 차기. 전기의 12월 31일은 올해 1월 1일과 거의 같다. 올해 12월 31일은 차기의 1월 1일과 같다. 그래서 전기 말과 단기 초는 같고 단기 말과 차기 초도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